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즐거운 저녁 시간에 보탬이 되는 뉴스 플러스입니다. 동해 심해에 막대한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국가 경쟁력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매장 가치가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이라고 밝혔는데요. 잠시 뒤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효력 정지 안건을 제거하고 북한에 통보하면 합의 효력은 즉시 정지되는데 이렇게 되면 대북 확성기 방송과 우리 군의 최전방 지역 군사 훈련이 가능해집니다. 북한의 오물풍선과 GPS 전파 교란 등 이딴 도발의 원인과 대책을 두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굴종적 대북관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전단 방치를 지목하며 서로를 탓했습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두고도 여야 공방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분 세율 인하와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귀속분 종합부동산세와 결정세액이 모두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납세 인원은 전년보다 61.4% 줄었고 결정세액도 같은 기간 37.6%나 감소했습니다.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통화기록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대한 강제 수사와 관련해서는 시한이 있는 급한 문제는 통화 기록이라면서 이 부분부터 빈틈없이 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국정 브리핑을 열고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에 이르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 시추 계획도 승인했는데 결과는 내년 상반기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직접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뉴스 플러스 첫 소식입니다. 대통령실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 도발에 대응해 9.19 남북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한 상징적인 조치와 함께 필요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국가안보실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하겠다는 NSC 긴급 상임위의 메시지 이후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중단했지만 하루 만에 후속 조치에 착수한 겁니다. 오물풍선이나 GPS 교란 이러한 도발들은 수준 이하의 아주 구질구질한 그런 도발이고 지금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이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김태효 NSC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실무조정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북한의 사실상 폐기 선언으로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남북은 지난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이어 9.19 남북 군사합의 등을 통해서 일체의 적대 행위와 확성기 방송 등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효력은 남아있고 남북관계 발전법에도 관련 규정이 있는 만큼 9.19 합의 효력 정지로 곧바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심리카드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위한 상징적인 조치에 착수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1972년의 7.4 남북 공동성명과 1991년 남북 기본합의 등을 검토하며 대북 방송 재개를 위한 법리적 검토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서게 되면 남은 단계들을 추진하는 데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등 잇단 도발의 원인과 대책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전 정권과 현 정권 간의 대리전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굴종적 대북관을, 민주당은 현 정부의 대북전단 방치를 지목하며 서로를 탓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끊임없는 북한 도발의 책임을 제1야당인 민주당에 돌렸습니다. 1차 책임은 김정은 정권에 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위장 평화쇼를 위해 저자세로 일관한 탓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북한을 이 지경으로 만든 민주당도 굴종적 대북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합니다. 김정은 정권은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규탄하며 대북 확성기 재개 검토를 비롯한 각종 대북 강경책에 힘을 실었습니다. 당정은 김정은 일가의 가장 효과적이고 치명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책임지고 이행하겠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대북 전단을 방치하고 권장하다시피 한 윤석열 정부가 안보 위기를 자초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맞섰습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을 두고도 군사 대결을 격화시켜 정권의 불안을 해결하자는 생각이냐며 만일 그렇다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왜 그렇게 긴장을 격화시킵니까? 왜 안보를 스스로 위협합니까? 그러지 않고 해결할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대북 전단에서 오물풍선으로 이어진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정부는 대화를 통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남북 대화가 이루어져서 남북 평화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오고 가는 것은 오물풍선에 오고 가는 것은 대북 전단입니다. 이렇게 강대강 대치가 아니라 대화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권 시절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하면서 대북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정 브리핑을 열고 동해에 최대 140억 배럴에 이르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 시추 계획도 승인했는데 결과는 내년 상반기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후 다시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선 윤석열 대통령이 첫 국정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규모는 최대 140억 배럴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 검증도 거쳤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사용할 때 기준으로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윤 대통령은 전했습니다. 현재 가치로는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즉 2천조 원 넘는 수준입니다. 과다한 또 기대감을 일으킬 수 있어서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140억 배럴로 현재 가치로 따져보면 삼성 총 시총의 5배 정도가 됩니다. 윤 대통령은 실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매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단계로 넘어갈 차례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금년 말에 첫 번째 시추공 작업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매장이 확인되면 2027에서 2028년쯤 공사에 착수해 상업적 개발은 2035년쯤 시작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 발표를 국정브리핑 첫 주제로 선정한 건 그만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도 윤 대통령은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수시로 소통하는 기회를 가지며 소통 강화 행보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정부가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진정한 산유국의 꿈이 이루어질지 관심인데요. 관련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모처럼 국민들에게 굉장히 희망과 기대 부풀게 하는 그런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나온 추정치대로만 진짜로 그렇게 매장량이 있다면 잭팟이 터졌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원 개발 그 역사의 한 획을 끊는 아주 중요한 이번에 발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탐사 자원량의 정확한 의미 얼마나 실제로 매장돼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그 가능성을 한 20% 정도 성공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심해에 있는 광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보통 업계에서는 약 한 12% 정도의 성공 확률이 나오면은 개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12%요? 22% 정도. 예. 지금 금세기 최대 발견이라고 하는 가야나 앞바다에서 발견된 그 광구가 처음에 그 심층 분석을 통해 가지고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갔을 때 그때 추정했던 그 성공 확률이 한 16% 정도 보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7개 광구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광구가 한 20% 수준의 성공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나머지 주요 광구들도 그 뭐 조금 차이는 납니다만은 한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럼 동해 가스전 때는 어떤 정도의 성공률을 예측을 했었는지 워낙 혹시 그 기억나시는지요? 오래 전 일이어서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하기 어려운데 그때 저희가 그 11번째 가스전 트라이 만에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10번은 실패하고 11번째 성공을 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예, 그러면 탐사 자원량이 최대 140억 배럴이라고 저희도 계속해서 설명해드리는데 사실 이게 가늠이 잘 안 되거든요. 네.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현 시점에서의 최대 부존 매장량을 저희가 추정을 한 양인데요. 만약에 그 정도가 실제로 저희가 개발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금액으로 하면은 이게 에너지 부분이 특히나 그 가격의 변동성이 워낙 큽니다. 그래서 예. 사실 그걸 추정을 해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 전량을 석유 가스를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가격으로 이렇게 추산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 최대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전자의 이 시가 총액의 한 4, 5배 정도 규모의 금액이 로 추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00조가 넘는 그렇습니다. 수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도 한 그 정도 규모로 보고 있어서 이번 금세기에 정말 최대의 발견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큰 지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광구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금세기 최대 규모 해상 광구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이건 또 어떤 의미입니까? 그동안 이제 발견을 최근에 이 광구 발견이 육상이나 이런 데서는 이미 다 소진이 돼 있어서 이제 그 기술이 또 발전을 하고 하면서 이 심해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현재 우리 한반도 주변에 한 48개 광구를 그동안 석유공사가 시추를 했었는데요. 그 동해만 27개 시추공을 뚫어가지고 했었고 이 심해 3번이나 트라이를 했었는데 그동안 이게 결과가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한 15년 정도 축적된 그 탐사 자료를 모아가지고 심층 분석을 해본 결과 이번 그 영일만 앞바다에서 상당히 높은 확률의 가능성이 높은 광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 다른 사례도 설명해 주시면서 20%면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은 이런 수치는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겁니까? 그 액트주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아주 전문성이 뛰어난 이 지질 탐사 전문 기업이 있는데 여기다가 저희가 그동안 석유공사가 호주 회사하고 같이 우리 이 동해안 지역에 쭉 이 광구를 개발하면서 탐사 자료를 축적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 되는 자료를 저희가 맡기고 그 종합적인 심층 분석을 의뢰를 한 결과 저희가 한 7개 정도의 유망 광구를 발견을 했고요. 각 유망 광구당 지금 뭐 가스든 석유든 뭔가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한 20% 언저리 정도. 어떤 광구는 조금 낮은 것도 있고 되지만 제일 큰 대왕고래 그 광구라고 하는 거기가 지금 한 20%, 19.1% 정도의 확률로 저희는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0% 정도 확률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산술적으로만 계산하면 5번 시추했을 때 1번 정도는 이제 나온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 기름 한 방울 안 나던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름이 펑펑 쏟아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제 정말 이게 이제 제대로 현실화된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산유국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시추공 하나를 가지고 트라이를 하는데도 한 1,000억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뭐 나올 때까지 무턱대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가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이 시추 계획을 짜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는 지난 12월에 저희가 발견을 했지만 그 대통령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하고 확실할 때까지 검증을 하라라는 그 이제 저희가 소통이 있어서 그동안 국내외 기관에다가 그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그 심층 분석한 결과를 평가한 결과를 저희가 국내외 전문가들 동원을 해가지고 검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검증을 받고 그런 많은 그 절차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확신이 생겨서 제가 지난주에 본격적으로 이제 대통령실하고 소통을 하고 제가 어제 대통령님께 직접 이제 대면 보고를 드리고 이 결과를 보시고 나서 이제 대통령께서 큰 예산이 드는 작업이고 하지만 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니까 탐사를 하도록 승인을 해주셨고 워낙 중요한 뉴스이기 때문에 지금 뭐 한 아시아 정상회의 한다고 좀 경황이 없어진 상황에서 잠깐 짬을 내서 국민들께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 이미 우리나라가 95번째 산유국이다라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저도 그렇지만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네. 에너지 절약하자 네. 이런 캠페인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인데 네. 그러면 명실상부 우리나라가 진짜 산유국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동해 가스전을 개발을 해서 그게 21년에 이제 사실은 다 소진이 된 바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저희가 가스만 생산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최대한 140억 배럴까지 매장이 돼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한 4분의 1 정도는 석유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규모가 우리나라가 한 4년 정도 쓸 수 있는 그 석유가 매장이 돼 있어서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되는 것이고요. 뭐 명실상부한 산유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동해 가스전은 그나마 좀 얕은 바다라서 좀 그렇습니다. 시추가 수월한 편이었고 비용도 그렇게 많이는 안 들었는데 심해는 깊이가 1km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어렵고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심해라고 분류하는 그 바다가 600m 이상을 심해라고 분류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발견한 그 광구 지역은 한 1km 정도 바다를 들어가야 되고 거기서부터도 한 1, 2km 정도 더 들어가야 되는 위치에 저희가 그 잠재 부존을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막대한 개발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어느 지역에 이걸 개발할지는 향후에 우리가 시추를 해보고 정확한 그 결과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개발 비용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이제 평가 결과가 지난해 12월에 나왔는데 어제 장관께서 대통령 보고를 직접 하시고 오늘 대통령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기간을 가진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그 결과 나오고 대통령실하고 소통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검증이 필요한 문제고 특히 그 나온 규모나 이런 것들이 그 석유공사 입장에서도 너무나 규모가 크고 그래서 저희가 해외에 있는 전문가들, 국내에 있는 학계 그 연구원에 있는 전문가들 통해 가지고 그 액트지오가 평가한 방법의 그 탄성파를 그 활용한 방법인데요. 그 분석 방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검증을 저희가 국내외에서 교차로 하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요. 그게 이제 수개월 걸리고 그 결과가 나오고 또 해외 유수기관에 가서 다시 한번 또 검증을 받고 하는 그 절차가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들이 다 취합이 된 시점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대통령실에 보고를 하게 됐고 제가 어제 최종적으로 이제 대통령님께 이걸 다 모아서 종합적으로 이제 그 탐사 승인을 요청을 드리게 됐습니다. 예. 네, 계속 액트지오라는 그 미국 회사의 명이 나오는데 이 회사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그 가이아나에 그 시추를 하게 된
그 엑슨 모빌 회사에서 그 지질 그룹장을 하셨던 분이 나와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팀들은 그 전 세계에서고 이 지질 탐사에 관련돼서는 가장 뛰어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 가이아나에서도 한 번도 거기 그 관련돼 있는 그 지질 개발이 된 적이 없는 아주 이 프론티어 지역이라고 표현하는데 미개발 지역에서 이걸 발견을 해냈던 그런 그 경험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여기 와서 사실 그 가이아나 지역에 개발할 때보다 오히려 여기 더 높은 가능성을 지금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상당히 높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 결과가 나왔지만 그 대통령실에서는 사실 올 그 4월 달에 선거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이 선거에 혹시 정치적으로 잘못 그 영향을 미칠까 봐 오히려 더 교차 검증에 더 신경을 쓰고 확실한 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저희하고 얘기가 그동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실한 결과를 가지고 이번에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 그렇게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면서 발표까지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조언도 있었을 텐데요. 그때는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 국내외 전문가들한테 그 평가 결과를 검증을 시켰을 때 그 전문가들의 그 일관된 평가가 이 탄성파 분석 방식이라든가 그 2D, 3D 그 분석 방법에 대해서 믿을만하고 객관적이라고 합리적인 방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이구동성으로 지금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물리 탐사 단계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안전장치와 검증 작업을 다 거쳤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큰 비용이 들지만 탐사 시추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대통령님께서 이번 승인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잘 준비를 해서 12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탐사 시추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근데 그동안 동해 탐사가 2005년부터 진행이 됐었다면서요. 근데 그동안은 왜 유망 구조가 발견이 안 됐던 걸까요? 한 15년 정도 이 탐사 자료를 그동안 축적을 했었던 거고 이게 찾는 게 그야말로 백사장에서 바늘 찾는다고 할 만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가 들어있더라도 이게 개발이 될 정도의 상업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지질학적으로 그러니까 석유 같으면은 이게 이 액체가 사실 갇혀 있어야 되는 그 지질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고 가스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뚜껑 같은 덮개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어야 이게 날아가지 않고 이게 갇혀 있게 됩니다. 예. 이제 그런 아주 그 특이한 구조의 지질학적인 그 내용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근데 그 안에 실제로 그런 게 들어 있는지, 그게 또 어디 다른 데 흘러가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15년 정도 축적된 자료를 가지고 이번에 액트지오에서 분석을 하는데 분석 기간만 거의 한 1년이 걸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들입니다. 이게 순조롭게 잘 진행되면은 아주 좋겠지만은 분명히 중간중간에 위험 요소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을 상정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시추라는 게 요만한 게 들어가서 이제 이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 꽂히느냐에 따라 가지고는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발견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해서 성공 가능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요. 또 이제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은 워낙 심하기 때문에 많은 개발 비용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재무적으로도 뒷받침하면서 앞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을지도 저희가 또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에너지 수급 계획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반영시킬지 앞으로 여러 가지 또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고 저희가 한 단계 한 단계 진행을 하면서 국민들께 또 보고 드릴 거든 보고 드리고 앞으로 또 이런 기회를 가지고 중간에 나온 결과들이 있으면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해외 기업들의 투자도 받겠지만 일단 석유공사가 일단 키를 쥐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자본 잠식 상태라서 투자 여력이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그래서 뭐 투영자 같은 걸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재정 지원을 많이 하게 될 것 같고 지금 석유공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재무 구조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걸 또 개발을 하게 되면 어느 단계가 될지 모르겠으나 그 해외 유수 기업들이
그 아주 중요한 그 핵심 노하우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또 이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해외 투자를 유치를 해가지고 같이 개발을 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시추 이후에 가능성을 보고 어떤 식으로 이제 개발을 해 나갈지 이 금융 부분에 있어서 재무 구조를 어떻게 전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갈지는 추후에 계속 저희가 세심하게 분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쯤에서 또 궁금해지는 것은 구체적인 일정입니다. 언제쯤 첫 시추 작업이 시작될까요? 저희가 지금 시추선은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잘 준비를 해서 이제 12월부터 저희는 그 탐사 시추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12월에 탐사 시추가 시작이 되면 1차 탐사 시추 결과는 내년 한 3, 4월 정도 상반기에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탐사 시추 결과에 따라서 이제 뭐 2차, 3차 그 추가적인 탐사 시추가 필요한지 아니면 실제 개발에 들어갈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이후에 또 저희가 계획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또 궁금해지는 게 이게 지금 추정치대로 딱 이렇게 확정이 돼서 이렇게 매장된 거를 발굴했을 때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갈까요? 그걸 뭐 몇 위가 어떻게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 그동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로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지금 우리가 최대치가 아니라 한 반 정도만이라도 만약에 확보가 된다 그러면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고요. 지금 탄소 중립을 해야 돼서 화석 연료를 줄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2050년에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한 45% 이상은 여전히 화석 연료를 사용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렵게 비축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70만 배럴, 70억 배럴, 80억 배럴 정도가 우리 앞바다에 만약에 있다고 하게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경제와 산업에 있어서는 말로 다 평가하기 어려운 저희가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조금 이른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직 탐사가 안 된 지역에 대한 탐사 계획도 있으십니까? 네, 물론입니다. 저희가 이제 일단 지금 발견된 부분에 탐사를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한 3분의 2 정도 지역은 아직까지 탐사를 못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꾸준히 이후에 재원 마련하고 해가지고 가능성을 보고 탐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제 시작입니다. 정말 우리 저도 국민 한 사람으로서 첫 번째 시추에서 좀 이렇게 발견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SK의 명예를 위해 반드시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SK그룹의 최고 협의기구인 SK 수텍스 추구협의회가 임시회의를 열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그룹 차원의 입장 정리와 대책 논의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은 회의에 직접 참석해 개인적인 일로 SK 구성원과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지난 71년 동안 쌓아온 SK그룹의 가치와 구성원들의 명예에 큰 상처를 입었다며 회의에 참석한 이유도 분명히 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CEO들도 법원 판결이 SK그룹의 성장 역사를 훼손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일부 CEO는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 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건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라며 정부 특혜가 있었다는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CEO들은 마치 정경유착이나 부정한 자금으로 SK가 성장한 것처럼 곡해한 법원 판단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앞으로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대처하겠다는 뜻을 모았습니다. 정경유착을 통해서 그룹이 성장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SK그룹이 미래 성장 발전에 있어서도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발끈한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항소심 판결 직후 경영권 분쟁 기대감에서 시작된 SK그룹 지주사인 SK와 SK우선주의 주가 상승세도 사흘 연속 이어졌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현재로서는 SK그룹의 지배구조나 우호 지분 등에 대해 언급할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은 항소심 판결만 선고돼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후 상황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노 관장은 지난해 1월 1심 판결 뒤 상급심에서 기여만큼 정당하게 SK 주식을 나눠받으면 SK가 더 발전하고 성장하도록 적극 협조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에서 1조 원이 넘는 재산 분할과 함께 주목받은 건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입니다. 현행법으로는 이렇게 드러난 비자금을 국고로 환수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데요. 특별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사이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 분할이 이뤄진 배경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 측에 전달했다는 비자금 300억 원이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남긴 메모가 실체 인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김 여사가 지난 1998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작성한 비자금 관련 메모에는 선경 300억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는데 과거 수사와 재판에서 해당 메모에 적힌 액수대로 돈이 오간 사실이 밝혀진 것이 메모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드러난 비자금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을까? 관련 법이 존재하기 전인데다가 시효 등을 따져봐도 환수는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행위가 있으면 어쨌든 처벌을 하게 돼 있긴 한데 이 행위 자체가 90년대 초반에 있었더라고요. 법리적으로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다라고. 특별법 제정 등을 거치면 가능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민 여론이 거세지면 친일 재산 귀속법과 같이 재산에 소급해 영향을 미칠 특별법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헌법 질서를 바로잡는 데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일다면 충분히 특별법을 제정해서 재산 환수를 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법이 만들어져 사실관계 규명이 시작되면 가사소송 판결문 외에도 관련자 조사나 증거 확인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다만 노 전 대통령과 최종현 선대회장 등 당사자들이 이미 세상을 뜬 만큼 한계가 있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여야 상임위원장 배분, 즉 원구성 협상 문제를 두고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상임위 독식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지만 다 내주기도 그렇다고 해서 법사위 등 핵심 상임위를 내주기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그간 제2당이 가졌던 법사위원장, 여당 몫이었던 운영위원장을 제1야당 민주당이 요구하는 건 독재 폭주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고 결국은 그들이 지금 18번처럼 이야기하는 이 단초를 잡아서 대통령을 흠집내고 탄핵 열차를 태우겠다. 이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압도적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 공세를 방어할 실효적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민주당 주장대로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붙이면 다수결로 상임위원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급히 의원총회를 열고 원구성 협상 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한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당 안팎에선 21대 국회 전반기 때처럼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민주당에 내주고 입법 폭주를 부각하자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야당이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특검법 등을 다루는 법사위를 내주는 모험을 감수할 순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국회 역시 더 이상의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객달 그리고 이재명의 하청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입법 책임을 방기한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7일이 원구성 협상 법정 시한이란 점을 강조하며 법대로 처리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단독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화하고 타협하되
시간 내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국회 법과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는 것이 총선 민심과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내일 다시 한번 원구성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다만 법사위와 운영위 등을 두고 접점이 좁혀지지 않아 협상은 거듭 평행선에 달릴 거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이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인도 순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야권의 각종 특검에 맞선 맞불 특검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민주당은 친문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건희 여사 의혹 물타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인도 순방 의혹의 진상을 밝히자며 종합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셀프 초청 여부와 6천여만 원을 지출한 기내식 등 전반적인 의혹과 함께 재임 당시 사치품 구매 관련 특수활동비 사용과 국정원 대납 의혹 등을 총망라해 실체를 규명하겠다는 겁니다. 당 지도부는 공식 입장을 정하진 않았지만 김정숙 여사 특검법 관련 오늘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습니다. 연일 특검을 띄우는 야당을 향해 해당 사안은 어떻게 보느냐며 압박의 고삐를 놓지 않았습니다. 기내식 4끼에 6,292만 원과 명품 옷 구매 의혹 등은 특검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특검 중독 정당인 민주당의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재인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의원은 100% 정쟁용 공세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각종 의혹에 대한 물타기이자 방탄용 특검이라는 주장입니다. 네, 한마디로 저질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김정숙 여사 초청장이 없다고 난리를 치다가 대통령 기록관에서 초청장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기내식으로 트집을 잡는 건데요. 민주당 내에서는 김정숙 여사 의혹으로 자칫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반응도 나옵니다. 물론 보통 특검은 야권이 요구하는 사안이란 점을 감안하면 여당발 특검은 정치적 반향이 크지 않을 거란 반론도 있습니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게 특검인데 지금 정부 여당에서 본인들이 수사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이야기한다? 이거는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보는 겁니다. 민주당은 대북 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까지 발의하며 정부 여당에 이어 검찰로까지 특검 전선을 넓히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초반부터 특검법이 잇따라 발의되며 또다시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당시 관계자들의 통화 기록이 공개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추가 통화 기록을 빈틈없이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이종석 헌재 소장을 예방한 뒤에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급한 건 통화 기록을 확보하는 문제라며 통신사의 통화 기록 보존 시한인 다음 달까지 기록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맞서 개원이 의대 교수들과 함께 집단 행동에 나서기 위한 투표를 이르면 내일부터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장 강력한 카드로 집단 휴진, 이른바 총파업이 거론되고 있는데 정부는 일단 전공의 마음부터 되돌리기 위한 퇴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의사협회는 이르면 내일부터 나흘간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휴진 여부와 규모, 시기를 묻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5일엔 의대 교수들과 함께 연석 회의를 열고 이어 9일에는 대표자 회의를 통해 추가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의대 증원에 맞선 대규모 집단 행동을 앞두고 마지막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서는 셈입니다. 파급력을 키우기 위해 의대 교수뿐 아니라 개원이까지 집단 휴진에 참여시키는 게 의협의 목표입니다. 사실상 총파업을 통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제동을 걸겠다는 겁니다.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의료농단, 교육농단, 암환자고려장, 어르신고 의료고려장을 막는 의료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합니다. 정부는 갈등과 대립만 일으킬 뿐이라며 자제를 요청하면서도 개헌이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집단 휴진 투표를 실시하고
대학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끝없는 갈등과 대립만을 촉발할 뿐입니다. 한편으론 유화책도 내놨습니다. 증언 백지화를 제외한 나머지 7개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다며 특히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직서 수리를 막지 않아 수련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일반의로 병원에 채용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또 오는 9월 2일 예년처럼 의사 국가고시 시험을 치르기로 해 의사 면허 취득을 앞둔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유도했습니다. 의대생 여러분들은 의사로서 미래를 준비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조속히 수업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각에선 의사들의 집단행동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실제 돌입 시 중증, 응급 환자의 피해가 집중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민주당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불법 수사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대북 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는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힙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오늘 민주당에서 판결 선고를 단 나흘 앞둔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검찰을 상대로 수사하는 내용의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는 2억 5천만 원이 넘는 불법 뇌물, 또 3억 3천만 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고 800만 달러, 그러니까 1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북한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 거기에 더해서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년 8개월 전에 기소를 했고 1년 8개월 동안 재판을 받고 3차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그리고 단 나흘 뒤에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판결 재판 말미에는 심지어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이 이화영의 유죄는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강력히 추정한다는 그런 주장까지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 대상자인 이화영 부지사와 민주당 측에서 특검법안을 발의해서 검찰을 상대로 수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 뜻과 목적과 의도가 어떠한 것인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검찰은 이러한 특검은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라고, 그래서 이러한 특검은 사법방해 특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검 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회유, 또 전관 변호사에 의한 회유는 이미 검찰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그러한 술자리 회유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고, 민주당에서도 그 이후에 이에 대한 어떠한 반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치주의 국가라고 하면 상상할 수 없는 형태의 수사 대상자가 검찰을 수사하는 이러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형사사법제도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형태의 특검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특검법 발의는 입법권을 남용한 것이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것입니다. 공당에서 다시 한번 이러한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입법권을 남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법 발의되고 일부 언론에서는 이화영 술자리로 이제 진술 회유했다는 추가 증언이 나왔다는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혹시 이에 대한 입장 있으실까요?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서는 앞서 저희가 구치소의 출정 계획이나 출정 일지를 통해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주장은 5월, 6월, 7월 시기도 달라지고 장소도 검사실이네, 검사실 앞이네 하고 장소도 달라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술을 마셨다고, 얼굴이 벌개질 정도로 마셨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술 냄새가 나서 마시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는 국회의원을 지내고 부지사를 지내고 킨텍스 사장을 지낸 정치적으로 중량감 있는 중진입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 어느 검사가 회유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검사가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일방의 허위 주장, 사법을 피해가고자 하는 사법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앞으로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명확하게 실체적 진실이 발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 소환해야 하지 않느냐는 좀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앙지검 1차장부터 여러 차장들이 새로 보임을 했고 검사장도 얼마 전에 보임을 했습니다. 이제 수사팀이 재편돼서 준비가 되었으니 수사팀에서 수사 상황과 그리고 조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바른 결론을 내리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비단 이 사건만이 아니라 모든 사건에 있어서 제가 검사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그러한 원칙과 기준을 우리가 견지해야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선에서 수사하는 검찰 구성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검찰은 옳은 일을 옳은 방법으로 옳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윗선에서 검사들이 여러 가지 사법방해와 관련된 공격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검찰 독재라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검찰이 2년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는 검찰의 숙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바르고 반듯하게 정파와 그리고 이해관계와 신분과 지위와 관계없이 정도만을 걷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주기를 일선 검사들에게 꼭 당부하고 그리고 저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총재님,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따로 입장 없으세요? 저희가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수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저희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제대로 수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특검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조작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원석 검찰총장의 설명이 있었는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밝힌 입장에 따르면은 이번 특검법 발의에 대해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측의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로 허위임을 밝혔다고 설명했고요. 형사사법제도의 공격이며 입법권 남용이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육군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기 훈련 당시 숨진 훈련병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무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서는 고인이 쓰러지기 전까지 건강 이상을 보고한 훈련병은 없었다는 진술이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완전군장을 하고 구보 등 얼차려를 받은 훈련병은 모두 6명. 그 가운데 1명이 쓰러졌고 민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틀 뒤 숨졌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숨진 훈련병이 건강 이상 징후를 보였고 함께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간부에게 보고했지만 이를 무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군기훈련 당시 건강 이상을 보고한 훈련병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료 훈련병들은 경찰 조사에서 군기훈련으로 모두 힘든 상태라 동료의 건강 징후를 살필 여유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숨진 훈련병이 쓰러진 후에야 간부들이 달려오는 등 사고 이후 후속 조치가 이뤄진 건 사실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물론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를 지시한 것은 명백한 군 규정 위반. 경찰은 이를 토대로 얼차려 지시를 내린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중대장이 현재 일시 귀향 조치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건 핵심 지휘관을 영내에 대기시키지 않은 것을 두고 문제 삼는 상황.
현행 군법에 따르면 국가 비상사태나 작전 상황이 아닌 경우 영내 거주 의무가 없는 군 지휘관을 근무 시간 외에 영내에 대기시키거나 휴가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물론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 같은 징계 심의 대상자인 경우 제한이 가능하지만 사건을 수사 중인 민간 경찰은 아직 해당 중대장이나 부중대장에 대한 혐의 적용과 피의자 신분 전환을 하지 않은 상황. 즉 경찰 입건이 이뤄지지 않아 군 당국이 귀양 조치를 허용한 상황인데 해당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소환조사 통보가 전달되면 즉시 응하겠다고 군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해 경찰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 적용값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김 씨의 위드마크 적용값 중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도 나왔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다만 판례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장 보수적인 수치를 적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이 학대받아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교회 합창단장과 단원도 사건의 공범으로 보고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50대 합창단장과 A씨와 합창단원 40대 B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인천 구월동에 있는 교회에서 밥을 먹다 숨진 10대 여학생을 지속해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가 있습니다. 20년 전 경남 밀양 고등학생 40여 명이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엽기적인 범죄가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당시 범행을 주도했던 가해자 근황이 유튜브를 통해 알려지면서 다시금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2022년 8월 경북 청도군을 찾아 지역 맛집을 방문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업로드 1년 10개월 만에 갑자기 조회수가 급증했습니다. 백 대표에게 음식을 내준 직원의 정체가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손이 떨려서 나왔어요. 이 남성은 38살 박모 씨로 지난 2004년 경남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주동자로 지목됐습니다. 친척이 운영하는 식당에 채용돼 일하다 백 대표의 유튜브에까지 출연하게 된 겁니다. 박 씨를 찾아낸 유튜버는 박 씨의 SNS 계정도 추적해 근황을 공개했습니다. 딸 인생의 걸림돌을 모두 없애주겠다. 가장 믿음직한 아빠가 되겠다는 다짐이 눈에 띕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파렴치범을 왜 직원으로 썼는지 해명하란 항의를 쏟아냈습니다. 식당 측은 친척인 박 씨가 애원해 일하게 됐다며 채용 자체가 범죄는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누리꾼들은 식당 지적도를 확인해 무허가 건물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거나 항의성 트럭 시위를 예고하는 등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적 제재 논란에도 불구하고 박 씨를 저격한 유튜브 영상 역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박 씨 등 밀양 고등학생 44명이 1년간 울산 여중생을 무자비하게 성폭행하고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점도 거듭 회자되고 있습니다. 당시 피의자 10명이 기소되고 20명이 소년부로 송치됐지만 한 명도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을 받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냥 만나갖고 그냥 같이 놀다가 자취방 가고 그래 됐는데. 사건 피해자의 현재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주동자 박 씨와 식당 측은 황급히 SNS 계정을 닫았지만 당분간 여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식당에 방문해서 포장한 음식을 직접 가져가는 경우 많습니다. 이때에도 결제 편의를 위해서 배달 앱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배달의 민족이 매장 포장에도 수수료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이미 요기요의 경우 10%가 넘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는데 점주들은 수수료가 지나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햄버거 포장 주문이 들어가고 매장은 바쁘게 요리에 들어갑니다. 주문을 접수한 플랫폼은 다름 아닌 배달앱. 배달앱을 이용한 포장 주문은 익숙한 사용자에겐 편리하고 매장 역시 주문과 결제를 간편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기요를 제외한 배달앱 업체는
수수료가 무료여서 매장에 부담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배민이 기존 점주는 내년 4월, 신규 점주는 다음 달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수료율은 6.8%로 배달 수수료와 동일합니다. 만약 3만 원을 소비자가 결제하면 점주는 2,04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점주 입장에선 배달업계 1위 업체의 포장 수수료 부과가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이미 지급하는 결제 수수료에 포장 수수료까지 붙으면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것입니다. 매출액의 8 내지 10%를 점주들의 이익으로 가져간다고 보는 것인데 현재 결제 관련 수수료를 3% 정도 부담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중개 수수료를 6.8%를 추가해서 낸다면 9.8% 정도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는 너무나 많이 내는 거예요. 배민 측은 배달과 똑같은 과정이 적용돼 개발비, 유지비, 인건비 등 비용이 발생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또 배달앱 덕분에 포장 주문 자체가 늘어 매장의 매출이 결국 늘어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손님이 직접 픽업하는데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확히 플랫폼을 유지하고 하는데 얼마만큼의 비용이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냥 그 커넥션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에 비해서는 조금 과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물가가 워낙 오른 상황이라 6.8%의 수수료도 물가 부담으로 작용해 외식 물가를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각종 재료비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포장 수수료까지 발생하면서 이 비용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오는 10월 말까지 미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대한 승인을 받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조 회장은 기업 결합과 관련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과 일부 장거리 여객 노선 조정 외에 더 이상의 양보는 필요하지 않다며 대한항공은 미국과 유럽연합이 요구한 모든 걸 다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대한항공은 기업 결합의 마지막 관문으로 미국 경쟁당국의 심사를 남겨놓고 있는데 미국 측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문 매각 상황을 검토한 뒤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산업의 총화로 불리는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인텔과 퀄컴 등 글로벌 IT 기업의 경영진이 타이완에 집결했습니다. 무려 2주간의 일정으로 타이완을 찾은 엔비디아 CEO는 차세대 AI 칩을 현지에서 공개했습니다. AI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한 타이완의 위상을 반영한 행보라는 분석인데요. 유투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최고 경영자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6천여 명의 청중 앞에서 차세대 AI 가속기 루빈을 공개했습니다. 2026년에 출시되는 루빈엔 현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개발 중인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한층 강력한 칩의 등장과 함께 달라질 AI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Your future laptop, your future PC will become an AI. They'll be constantly helping you, assisting you in the background. 황 CEO는 그러면서 타이완이 세계 AI 산업의 중심지라고 한껏 추켜 세웠습니다. 앞서선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는 물론 타이완 IT 업계 거물들과 야시장을 찾아 신분을 과시했습니다. 타이완 출신인 황 CEO의 행보는 단순한 고향 사랑을 넘어 AI 산업에서 타이완이 차지하는 비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타이완에서 열리는 IT 박람회엔 인텔과 퀄컴, AMD 등 굵직한 기업의 경영진들이 모두 집결했습니다. 타이완에 대한 직접 투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1조 원짜리 연구개발센터를 건설하고 있고 AMD도 아시아 최초의 연구개발센터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정학적 위기는 타이완의 발목을 잡는 약점입니다. 一台制华，这些行为正在把台湾引向险境。 이 때문에 경제의 생명줄인 반도체 공급망에서 타이완이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면서 세계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투건입니다. 신경을 따라 몸 곳곳에 종양이 자라나 외묘의 변형이 생기고 극심한 통증과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희귀병이 있습니다. 바로 신경 섬유종증인데요.
완치는 불가능하지만 연한 커피색 반점이 다수 발견되는 초기에 서둘러 치료를 받으면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얼굴에 커다란 혹이 나고 변형이 생겨 코끼리 인간, 이른바 엘리펀트맨이라고 불렸던 영국인 조셉 메릭.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고통을 받다 숨졌고 그 이야기가 영화로까지 만들어졌는데 사실 조셉은 희귀병인 신경섬유종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신경섬유종증이란 몸에 있는 신경을 따라 종양이 생겨나는 질병으로 발병하는 위치에 따라 그 양상도 다양합니다. 눈에 생기면 시력에 문제가 생기고 폐에 생기면 호흡이 어려워지는 시기입니다. 대부분 외형의 변화를 일으키는 만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기 일쑤입니다. 발음이 안 좋으니까 애들이 아기라고 놀리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책상에 앉아 있다가 그냥 그대로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국내 등록 환자가 5천여 명에 불과할 정도이다 보니 개발된 약도 한 종류뿐이고 그마저도 복용을 위해선 1년에 수억 원이 듭니다. 올해 초 보험이 적용되면서 수천만 원으로 약값이 줄었지만 환자들에겐 여전히 큰 부담입니다. 한 달에 뭐 50만 원, 100만 원씩에 대한 약값을 부담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고민하고 걱정하고 시작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전병이기 때문에 예방은 불가능하지만 미리 파악하면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몸에 연한 커피색 반점이 다수 나타날 경우 신경섬유종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등에 주근깨가 나타나거나 홍채에 작고 좁쌀 모양의 결정이 생기는 경우에도 병원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춘기 이전 아이들은 0.5cm 이상 크기가 진단 기준은 6개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그 0.5cm 이상이거나 아니면 사춘기 이후에는 1.5cm. 아직 완치할 방법은 나오지 않은 상황. 하지만 전문가들은 방치하면 기존 약도 듣지 않는 악성으로 나아가는 만큼 치료를 서둘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오늘 충청 남부지방에 소나기가 내리는 등 매년 6월이면은 요란한 소나기가 자주 지납니다. 장마 시작 전 일반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소나기의 강도가 거세지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일까요? 김민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하늘에서 구슬만한 얼음덩어리가 세차게 떨어집니다. 지난해 6월 하루 동안 전국 곳곳에서 국지성 호우와 함께 기름 1cm 안팎의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대기 불안정이 심해 일부 지역에서는 낙뢰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지난해 6월 강수일수는 11.2일, 3일에 한 번꼴로 비가 내렸고 소나기도 잦았습니다. 지난 2022년의 강수일수도 11.5일, 최근 30년 평균으로 따져도 9.9일로 강수일수가 크게 많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몇 년 사이 6월 소나기가 더 많이 내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더 세진 강도 때문입니다. 초여름에는 강수가 원래 잦았습니다. 최근에는 비나 소나기가 한번 내릴 때마다 양이 많아지고 특히 시간당 강수량이 많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1시간 강수량이 30mm를 넘는 날은 0.6일로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 번 비가 내릴 때 강하게 내리는 날이 많아진 겁니다. 낙뢰 발생일수도 3.5일로 관측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온난화로 낮 기온이 오르면서 지표면의 가열이 강해진 것이 원인인데 초여름 한반도 상공에는 여전히 영하권의 찬 공기가 머무는 가운데 지상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며 대기 불안정이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 온도의 상승도 또 다른 원인입니다. 바다에서 품을 수 있는 열이 늘어나면서 남쪽에서 불어오는 수증기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올해 전 세계 기온과 해수면 온도가 관측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돌풍과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도 잦을 걸로 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학대 논란 속에 중국 생활 2달째를 맞은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조만간 대중 공개를 앞두고 철제 오리 속에서 막바지 훈련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철제 오리를 등지고 편하게 앉아있는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대나무를 쉴 새 없이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사육사가 푸바오를 또 쓰다듬어 주고요. 식사를 마친 푸바오가 잠시 뒤에는 가볍게 움직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중국 판다보호연구센터가 지난 2일 웨이보에 푸바오의 현장 탐방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46초짜리 짧은 영상입니다.
센터 측은 푸바오가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철제우리에 들어가서 적응하는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철제우리는 푸바오가 이동할 때나 대중과 만날 때 사용한다고 센터 측은 밝혔습니다. 이번 영상은 먹이를 배부르게 먹은 푸바오가 바깥으로 산책 가는 모습으로 마무리되는데요. 센터는 지난 1일에도 푸바오의 적응 훈련 과정을 담은 41초짜리 영상을 올렸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푸바오가 풀밭에 누워서 한 손에는 대나무, 다른 한 손에는 옥수수빵을 들고 먹는 장면, 또 원통 모양의 흰색 장난감을 갖고 노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앞서 푸바오가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한국 팬들이 항의했는데요. 중국 관영 CCTV는 지난달 27일 푸바오의 적응 생활을 정상적이며 상태가 양호해서 6월에 대중과 만날 거라고 정했습니다. 멕시코 대선에서 좌파 여당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마초의 나라로 불리는 멕시코 헌정 사상 200년 만에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멕시코의 첫 여성 대통령은 필연이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가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좌파 집권당 국가재생운동 모레나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후보가 그 주인공이 됐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야당연합 소치틀 갈베스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렸습니다. 1824년 연방정부 수립을 규정한 헌법 제정 후 200년 만에 탄생한 첫 여성 대통령입니다. Agradezco también porque por primera vez en 200 años de la República me convertiré en la primera mujer presidenta de México. 셰인바움은 과학자 출신으로 환경부 장관과 수도 멕시코시티 시장을 지낸 엘리트 정치인입니다. 인구 1억 3천만 명의 멕시코를 6년간 이끌게 됩니다. 일단 온건한 이민 정책과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 강화 등 현 정부 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제사회의 관심은 남성 우월주의를 깨부수는 역사의 진보로 기록될지 여부입니다. Aunque tengan las mismas funciones, siempre le han dado mucha preferencia al hombre. Entonces yo pienso que ahorita va a marcar una diferencia muy importante para que tengamos una mujer como presidente. 멕시코는 유난히 남성 중심 문화가 심합니다. 하루 평균 10명의 여성이 살해된다는 정부 통계도 있습니다. 2019년엔 여성 혐오 사례로 10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이 때문에 여성이 국가 원수에 오른다는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이나 임금 격차 같은 여성 차별 해소가 국정 우선순위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충청과 남부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 9시까지는 충청 남부와 남부 내륙 곳곳에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쏟아지겠고 남부 내륙에는 자정까지도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우산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우량은 많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소나기의 특성상 짧은 시간에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또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 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남부 내륙에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 낮에는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기온도 크게 오릅니다. 서울 낮 기온이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예년 기온을 웃돌며 덥겠습니다. 반면 선선함이 감돌았던 동해안은 포항 22도 등 오늘보다 기온이 높아지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밑돌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통령실이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오늘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 도발이 국민의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북한의 사실상 폐기 선언으로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이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북한의 도발 수위를 봐가며 확성기 방송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수현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하면서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남북관계발전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판결을 받아 제한이 풀렸습니다. 아직 법적인 문제가 남아있던 대북 확성기 방송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발전법 제25조 1항을 보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금지하고 있지만 남북 합의서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금지를 안 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역시 이 규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관측됩니다. 확성기를 재개하고 하는 문제는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아마 그 절차를 수행하는 그 시간은 좀 걸리겠죠. 그러나 물리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9.19 합의는 이미 북한이 수없이 위반하며 유명무실화됐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우리 군의 훈련도 재개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북한에 보다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도 자제 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만 대북 확성기 방송은 심리전의 최후 수단으로 거론되는 만큼 북한의 도발 억제에 최선을 다한 뒤 도발 수위를 봐가며 방송 재개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 중단을 선언한 건 공교롭게도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과거에도 북한의 도발이 최고조로 치달을 때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됐고 북한은 강하게 반발해왔는데요. 대북 확성기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조용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16년 1월 북한이 외신의 취재를 허가했을 당시 비무장지대 영상입니다. 태극기가 걸린 남한 쪽 초소가 보이고 대북 확성기를 통해 가요가 흘러나옵니다.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는 최전방 지역에 고정식으로 10여 곳, 기동형은 40여 대가 배치됐었지만 지난 2018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창고와 인근 부대로 옮겨졌고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다시 대북 방송이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즉각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준비와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63년 시작된 대북 방송은 노무현 정부 때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 중단됐고 이후 2010년 천안함 폭침, 2016년 4차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과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재개와 중단이 반복됐습니다. 특히 2015년 목함질의 도발에 맞서 대북 방송이 재개됐을 때는 북한이 최전방에 배치된 확성기를 겨냥해 고사총과 직사화기를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에는 대한민국 체제의 우월성과 가요, 북한 체제의 잔혹성이 주로 담겼는데 장비와 시간대에 따라 들을 수 있는 거리가 10에서 30km에 달해 최전방에 배치된 북한군 상당수에 대한 주된 심리전 수단으로 꼽힙니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을 주로 담아서 방송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것이고 또 북한 청년들이 쉽게 동화될 수 있는 그런 음악이랄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북한이 갑작스레 오물풍선 살포 중단을 선언한 배경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김정은 우상화 작업과 사상무장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정부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주말 동안에 있었던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되는데요. 앞으로 달라지는 것과 북한의 예상 반응은 어떨지 관련 내용을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게
효력이 정지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저희는? 사실상 그 9.19 군사합의, 그 군사 분야 이제 남북 합의는 사문화 형태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정부는 최소한의 합의는 이제 준수해 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전방 지역에서 이제 포사격 훈련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그 지금까지 자제를 해 왔는데. 예. 이게 이제 효력이 전면적으로 정지가 되면, 중지가 되면 사실상 이제 이 DMZ뿐만 아니라 동해, 서해, 해상, 공중, 육상에서 포 사격과 같은 이런 이제 군사 행동을 이제 할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강력한 대북 심리적 수단이라 할 수 있는 확성기 방송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 지금 이렇게 우리 정부가 나서는 이유는 결국은 이 오물풍선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봐야겠죠. 지금 이제 정부가 명확하게 대북 확성기 방송이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예. 뭐 논리적으로나 맥락적으로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이 오물풍선이 생각보다 강력한 이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과거에도 북한이 풍선을 많이 날렸지만 대부분 이제 전방 지역에 이제 살포가 되었다고 보면, 지금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협을 줄 수 있는 무기로도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오물풍선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단 말입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이게 북한이 이제 어떤 다른 의도를 갖고 있으면 우리 국민들의 안전, 일상적인 안전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로서는 뭔가 강력한 대처 방안이 필요하겠다. 이제 그러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지금 끄집어낸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지난해 우리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걸로는 별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사실 이제 그때도 일부 효력 정지를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한 전문가는 거의 없죠. 사실 이제 북한의 지금 방식은 철저하게 이제 강대강 대응이라고 보는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철저하게 이제 맞대응하는 방식으로 북한이 도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또 북한의 또 군사 도발이 뒤따르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 이제 전면적으로 효력 정지를 했다. 그러면 또 북한은 거기에 상응하는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지켜볼 때는 야, 이거 앞으로 이거 상당한 그 남북 관계에 이제 긴장 국면이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예상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럼 9.19 남북 군사 합의를 북한은 지금껏 지키고 있었습니까? 사실 북한은 지난해 11월 달에 9.19 군사 합의 파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선언을 했지만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이 9.19 군사 합의 핵심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DMZ 군사 분계선 지역, 그리고 동해 서해 이 지역에 이제 설치한 그 완충구역이라는 데 있거든요. 그 완충구역에서 포사격이라든지 뭐 해상 기동 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하기로 했거든요. 예. 사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위반한 것도 많고 또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또 남들은 이제 그 합의를 지킨 대목도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제 원래 또 1월 15일에 최고인민회의를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나와서 앞으로 남북 관계는 가장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다. 우리는 지금 전쟁 상태에 있고 여차하면 남한을 공격도 할 수 있다. 이런 공식적 입장을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이미 이 9.19 군사합의는 안중에도 없다는 그 맥락하고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군사합의가의 가장 큰 의의는 남북한이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공중, 해상, 육상에서의 완충구역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이 완충구역 내에서는 이 군병력도 좀 후방으로 배치도 시키고 또 포사격도 중단하고 뭐 이런 어떤 약속을 한 건데, 이제 이 약속을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예. 그걸 이제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제
이 전면 합의를 이제 그 전면 합의 파기를 어떻게 보면 선언하는 거나 다름없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랬을 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남북 간의 이제 군사적 충돌과 관련된 이 안전핀이 지금 이제 제거되는 그런 순간에 와 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는 거죠. 네, 우리가 그 군사 합의 효력 정지 시 북한이 또 어떤 도발을 해올지가 또 관심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북한은 이미 이제 복합적인 도발을 하고 있죠. 대북 전단지 살포도 상당히 이제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그런 행동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 또 뭐 각종 무인기를 이제 또 띄우면서 우리 어떤 이제 군비 태세를 또 점검도 하면서도 교란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위성 항폭 장치라고 해서 이제 GPS 그걸 통해서 이제 전파 방해도 지금 계속하고 있고, 또 이제 서해 NLL 지역에서 그 기존의 해상 경계선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또 선언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 지뢰밭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예. 그런 맥락에서 이제 북한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군사적 행동도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예상하지 못한 어떤 군사적 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더 이제 우려스럽게 지금 봐야 되는 그런 점이 있는 거죠. 그 사실 이번에 그 풍선, 오물 풍선도 보면 저도 깜짝 놀랐는데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크고, 사실 북한은 저걸 아마 상당히 오래 전부터 준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쪽에 이제 민간 단체가 삐라를 계속 살포를 하니까 그게 맞대응해서 어떤 식으로든 보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고, 그 보복을 위한 준비로서 이제 저런 대규모 풍선을 자체 제작을 해서 그 안에 오물을 넣어서 이제 우선은 제가 볼 때는 낮은 단계의 이제 위협을 지금 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얼마든지 이 풍선을 이용한 위협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위협으로 이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고, 저런 식의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방식으로 한국 사회의 어떤 한국 사회를 교란시킬, 그러면서 안보 위협을 최고조로 만들 그런 여지가 이제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 우리 정부는 대응 방안 중에 하나로 대북 확성기 재개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이 확성기를 통해서 어떤 점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까? 이 이제 확성기 방송이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북한 정권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좀 고통을 준 그런 측면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확성기 방송이라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심리전이고, 심리전도 전쟁입니다. 사실은 최대한의 이제 북한 체제에 이제 압박을 주는 거죠. 그 압박을 가해서 북한 체제가 어떻게 보면 견디지 못할 수준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도발을 자제하게 만들고, 뭐 그렇게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면 북한이 대화에 나온 적도 있고, 물론 그건 이제 긍정적 시나리오고, 근데 이제 과거에 또 2014년에는 북한이 이 그 확성기를 향해서 고사포를 또 사격한 적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또 뭐 굉장히 이제 위험한 그런 상황까지 간 적도 있는데, 어떻든 이게 이제 그 북한이 이 오물풍선을 날린 것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우리 정부가 기대한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이제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북한이 이제 우선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과연 또 고사포로 총격을 가할 것인지, 또 다른 어떤 그 수단으로 오히려 그 확성기 방송 이상의 어떤 우월한 수단을 통해서 또 우리 사회의 어떤 안보 불안감을 증폭시킬지, 이건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은 어떤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 그만큼 이제 우리 정부가 만반의 대비 이 책을 가지고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그런 완벽한 대응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대북 확성기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길래 이렇게 극렬한 반응을 보일까요? 제가 이제 그 북한에서 오신 이제 분들 많이 인터뷰를 해보면 군인들이죠. 군인들이 얘기할 때 노래가 이제 가장 좋았다 일단. 그러니까 이제 이 전방에서 이제 보초 생활을 하다 보면 예. 굉장히 무료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굉장히 좀 지루하고 그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달콤한 노래, 남한 노래가 이제 흘러나오기도 하고 가요들도 예. 있고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노래들은 자기들이 평소에 이 노래를 듣지 못한 상황에서 들어도 이제 그 감정적으로 이끌린다는 거죠. 아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북한 정권 입장에 봤을 때는 굉장히 참 기분 나쁜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김정은 뭐 예를 들면 최고 지도자를 이제 비판하는 뭐 그런 내용의 어떤 뉴스 방송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잘 섞여서 이제 최대한의 그 압박 효과를 내도록 이제 만드는 거죠. 그 콘텐츠 아직 공개가 안 됐으니까 지금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과거에는 그랬는데 그동안 또 북한 청년들이 그 남한의 드라마, 영화를 또 폭넓게 또 이렇게 경험해 봤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웬만한 남한의 인기 가요나 드라마, 영화들은 또 몰래 들어왔기 때문에 예. 과연 이 확성기 방송이 과거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또 그 부분은 또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확성기가 가동 안 된 지 한 6년 정도 지났습니까? 예. 네. 그동안 그렇게 멈춰 있었는데 바로 재개가 가능합니까? 지금 이제 국방부 발표로는 뭐 바로 며칠 내에 가능하다는 거고요. 내일 이제 국무회의에서 9.25 남북 군사 합의가 이제 전면 보류가 이제 결정이 되고 이러면 바로 준비 가능하다는 거고, 저게 확성기 방송이 고정식이라 그래서 이제 고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이동식이라고 해서 이제 차량으로 저 확성기를 이제 실은 차량들이 여기저기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준비하는 데는 별 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그 탈북민 단체죠. 자유북한 운동연합이 지금 대북 전단을 올려보내는 그런 단체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를 하지 않으면 모레까지 그런 언급이 없다면 바로 또 날려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물풍선 다시 날아올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거의 100% 다시 날아올 거라고 일단 예상을 합니다. 북한의 국방성의 그 김강일 부상이 이제 두 번째 담화에서 얘기를 했죠. 일단 그 남쪽에서 전단지가 날아오면 그 양과 그 건수의 비례해서, 아니 비례가 아니죠, 100배 더 많은 전단지를 살포하겠다, 집중적으로 살포하겠다. 예. 이렇게 이제 경고를 했고요. 그게 이제 실제 이제 100배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북한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민간단체가 지금 전단지를 이제 아마 풍향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풍향이 이제 북쪽으로 불면 분명히 날리겠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북한도 또 이 전단지를 날릴 가능성이 크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우리가 또 그러면 이제 아마 대북 확성기 방송도 이제 재개가 될 것이고, 그러면서 이 접경 지역뿐만이 아니라 뭐 지금 오물풍선이 그 남한의 우리 한국의 전 지역으로 지금 이게 살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 또 다른 긴장 국면이 이제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북한의 오물풍선과 우리 정부의 대응과 전망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군기 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받다 숨진 육군 훈련병이 당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보고가 무시됐다는 의혹에 대해 동료 훈련병들은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숨진 훈련병과 함께 얼차려를 받았던 동료 5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 결과 당시 건강 이상을 보고한 훈련병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동료 훈련병들은 군기 훈련으로 모두 힘든 상태라 동료의 건강 이상 징후를 살필 여유가 없었고 쓰러진 뒤에야 간부들이 달려오는 등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당시 관계자들의 통화 기록이 공개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추가 통화 기록을 빈틈없이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급한 건 통화 기록을 확보하는 문제라며 통신사의 통화 기록 보존 시한인 다음 달까지 기록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짜 가상화폐 채굴기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당들은 이렇게 빼돌린 투자금으로 명품 시계와 가방을 사들였는데요. 일부는 마약을 투약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배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방대원이 문짝을 뜯자 경찰들이 집안으로 들이닥칩니다. 야, 체포영장 갖고 와요. 집회. 이어 방 안에 숨어있던 사기 일당 중간 관리책을 체포합니다. 본사 총책 20대 남성 이모 씨를 중심으로 모여 투자 리딩 사기를 일삼은 일당들로 가짜 가상화폐 채굴 사업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들을 유인했습니다. 초기에는 몇 차례 수익을 나눠주기도 한 이들은 VIP 특별 행사 기간이라고 속여 할인된 가격으로 투자하라고 유도한 뒤 거액을 챙겨 잠적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지난 2월 중순부터 20일 동안 챙긴 금액만 7억 원, 피해자는 69명에 달합니다. 일당은 투자자 물색을 위해 텔레그램에서 개인정보를 구매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전에 주식 리딩이나 코인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름과 전화번호, 성향, 대략적으로 얼마의 돈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 써 있는 그런 것들을 자료를 돈을 주고 사는데요. 한번 범죄 피해를 입었던 사람한테 또다시 범죄 피해를 입힌다. 경찰은 일당의 주거지에서 현금 4천만 원을 포함해 투자금으로 사들인 명품 가방과 시계 등을 발견해 압수했습니다. 운영 총책 20대 유모 씨의 집에서는 마약도 발견됐습니다. 조직 운영 총책의 집에서 발견된 필로폰과 일회용 주사기입니다. 압수된 양만 18g인데 6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경찰은 관리자급 7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긴 가운데 이들이 마약을 유통한 정황이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정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세계 최고 수준의 평가 전문 기업의 분석을 맡긴 결과 최대 140억 배럴에 이르는 석유와 가스가 동해에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석유와 가스가 실제 존재하는지, 매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탐사 시추 단계로 넘어갈 차례라며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에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북 포항시는 포항 앞바다에 140억 배럴 규모 석유와 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대통령실 발표에 대해 매우 경사스러운 일이라며 향후 지원시설 구축과 인력 확보 등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또 영일만을 포함한 동해는 과거부터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해양자원 매장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알려진 만큼 미래 자원 확보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플러스 오늘의 경제픽입니다.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의 여파로 아파트 분양가가 계속 오르면서 전국 곳곳에서 지역 내 역대 최고 분양가 기록을 갈아치우는 단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1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올해 들어서 민간 아파트 3.3제곱미터당 분양가 최고 기록이 나온 지역은 모두 6곳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먼저 서울에서는 지난 1월 서울 광진구 광장동의 포제스 한강이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1억 3천만 원을 넘기면서 같은 달에 공급된 잠원동 메이플자이를 제쳤습니다. 부산도 올해 1월 분양가 최고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민락동의 테넌바움 294-2가 3.3제곱미터당 6천만 원을 넘겨서 역시 같은 달 테넌바움 294-1에 3,600만 원을 넘겼습니다. 자, 각각 부산 지역 역대 1, 2위 분양가를 기록한 겁니다. 대전에서는 지난 4월 복명동 유성 하늘채 하이에르가 3.3제곱미터당 2,400만 원이 넘는 분양가로 최고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충북, 충남, 전북 지역에서도 1,500만 원대에 가까운 그런 역대 최고 분양가로 기록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지역 내 미분양 적체와 청약 수요 감소 등 이유로 대구, 인천, 광주 등에서는 올해 신규 분양된 단지의 분양가가 과거 최고 분양가를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넘는 주택과 토지 보유자에게 국세청이 별도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5년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돼서 내년이면은 20년을 맞습니다. 종부세 도입 목적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에 담겨 있습니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걷어서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면에서 한편으로는 부자들에게 매기는 세금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0년 전에 내세운 종부세 도입 목적과는 달리 과세 대상이 크게 늘었고요. 최대 5%에 달하는 중과세율로 국민 세입 부담만 키우고 있다는 불만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022년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세대 2주택자의 경우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되기도 했는데요. 종부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기에 대통령실은 종부세 폐지를 염두에 둔 개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종부세 완화 필요성이 언급됐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달 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가구 1주택 실거주하는 경우에 한해서 종부세 완화론을 언급하며 논의에 불을 땡겼습니다. 그러나 일부 반발을 의식한 듯이 지금 당장 논의할 문제는 아니라면서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2년 120만 명에 이르렀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자가 지난해 41만 명으로 급감했고 결정세액도 1조 원에 못 미쳤습니다. 징벌적 과세 체계를 만들었던 야당마저 개편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도 다주택 중과 폐지부터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세 인원과 결정세액이 발표됐습니다. 납세 인원은 49만 5천 명으로 1년 만에 60% 넘게 줄었고 결정세액은 4조 2천억 원으로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주택분의 경우 2022년 120만 명에 육박한 납세 인원은 40만 8천 명으로 결정세액은 9,500억 원으로 1년 만에 70% 안팎으로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1세대 1주택자는 11만 1,000명으로 53%, 결정세액은 913억 원으로 64% 줄었습니다. 공시가격 하락과 함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는 정부 공약에 따라 주택분 기본 공제 금액을 올리고 세율도 내렸기 때문입니다. 야당을 시작으로 종부세 개편론이 부상하자 올해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정부도 종부세 개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정권 출범 초기에 징벌적 과세 정상화를 위해 추진했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부터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고세율 5% 이르는 중과세율을 최고 2.7%인 기본세율로 내리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야당발 1주택자 종부세 폐지에는 신중한 기류입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의 상징인 강남 집값을 더 끌어올릴 수 있고 저가 다주택자와의 형평성도 문제입니다. 또 종부세는 전액 지방에 교부돼 지방 재정 문제도 고려 대상입니다. 단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고려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1가구 1주택자하고 다주택 간의 어떤 이슈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야당의 지금 공식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재산세와 통합되는 종부세의 근본적 폐지는 장기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퀘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